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광현 센터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갖고 제가 앉아서 굉장히 감명 깊게 들어서 그 여운을 조금 이어가기 위해서 저도 약간 거기에 보태서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뜻깊은 자리인데 GGGF가 그 이유는 제가 2011년, 12년도에 그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회 자격이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일 중에 하나가 그랜드 그린 챌린지라는 그런 테드 같은 강연회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이런 그린 테크놀로지 갖고 무언가 도전적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한국으로 초청해서 강연회를 열곤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 초청했던 기업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베러플레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전기자동차 회사였어요. 이 회사는 지금 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그 당시에 테슬라도 그때도 이미 있었지만 이 베러플레이스라는 회사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시리얼 앙투프러너 한 명이랑 그 정부 그리고 일본에 있는 어떤 자동차 회사 이것들 다 엮어서요. 세상에 새로운 식의 그런 자동차를 내놓고 그걸 실험을 하고 있었고 전 세계로 이걸 확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은 아직까지 그때만 해도 이 배터리 수명이 그러니까 배터리의 그 용량이 충분히 크지 않아서 이 전기 자동차가 오랜 장거리를 운영하려면 좀 약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전기자동차가 딱 들어가면은 주유소가 아니라 이제 충전소죠. 충전소에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배터리를 교환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자기가 구매를 하고 배터리는 전체가 공유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인 모델이었는데 제 느낌으로 봐서도 이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아닐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그 비즈니스 모델의 그 기반은 어디에 있냐면 배터리의 그 용량이 작다라는 것에 기반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어떤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돼도 그 비즈니스 모델은 그냥 폐기되는 거였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 테슬라처럼 하이엔드급으로 가버리면 이것도 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워킹이 할까 안 할까 되게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그 회사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정말 감명 깊게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인구가요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인구보다 작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미국의 그 상장한 회사들을 보면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의 회사를 미국에 상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 비경험자인 제가 봐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 것 같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강력히 추진을 시켜서 그 세상의 상품으로 내놨어요. 저는 그게 엄청난 그런 드라이브를 갖고 있는 게 엄청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그 센터장님께서도 왜 우리나라에는 지금 세계 최초가 뭐 없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필드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이런 겁니다. 세계 최초라고 하면은 누가 감히 투자를 안 할 거예요. 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스타트업이 이제 피치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해외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게 이렇게 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하겠다. 뭐 이 정도의 벤치마킹 그 슬라이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투자 안 해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아주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됨으로 해서 항상 과거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애플에서 애플 와치 나왔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런 거 나온 다음에야 우리 뭐 언론에서도 막 떠들고 웨어러블이 어떻느니 막 떠드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전에 한 5년, 7년 전에 이미 이런 웨어러블에 대한 그런 담론이 막 형성되고 스타트업들이 막 나와서 자기 제품 내놓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막 이런 다음에 그런 큰 기업에서 이런 걸 내놓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다 없이 무언가 게임이 다 끝난 다음에 애플에서 뭐 내놓으면 그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시장도
그만큼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가능했었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 효율 주도형 국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구조를 한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첫 번째는 그냥 자원을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천연 자원이 굉장히 많거나 인건비가 굉장히 싼 단계. 그건 지나왔죠. 그 다음에는 효율 주도형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리소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 대신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조금 더 피곤하겠죠. 근데 그 다음 단계 넘어가려면 혁신 주도형 국가가 돼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그런 효율 주도형 국가의 어떤 전략이 통용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뭐 중국이나 아니면 인도나 뭐 다른 동남아에 있는 그런 경쟁자들이 우리보다 더 효율적인 국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우리보다 더 혁신 주도형 그런 국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국 한번 가면은 저도 뭐 부품 소싱하러 이렇게 심청 같은 데 가면은 야 이제 뭐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강현 센터장님 말씀에 100% 동감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저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그 3D 프린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또 하나는 그 3D 프린터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인데 3D 프린터 에어비앤비 3D 프린터의 에어비앤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프린터를 웹에 올려놓으면은 프린터 없는 사람이 자기 근처에 프린터를 찾아서 자기 원하는 프린터에 파일을 보내면 프린팅해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같이 런칭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에는 무엇을 계속 해봤었냐면요. 그 세운상가의 자리를 잡고 그 팹랩이란 타이드 인스티튜트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2011년 말에. 그래서 창업을 지원한 일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조 창업을 지원한 일을 해왔는데요. 세운상가에 오시면은 거기 5층에 팹랩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저희가 2011년도부터 거기에 뭐 3D 프린터도 갖다 놓고 뭐 레이저 커터, CNC 아까 팹랩 아까 발표 되게 잘해주셨는데요. 그런 일들을 좀 선도적으로 진행해 왔었는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그때 그런 이런 하드웨어 관련된 창업을 지원했던 이유는 2010년도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하드웨어 관련된 붐이 막 일고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창업 지원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다른 단체들이 다 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비즈니스, 뭐 SNS 이런 것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라도 뭔가 하드웨어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걸 하자라고 해서 그 팹랩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그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드는 일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정작 중요한 거는 플레이어입니다. 플레이어.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이 있는데 거기서 누가 뛰어놀 거냐는 거죠. 근데 이쪽 하드웨어 특히 3D 프린팅이나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엄청난 새로운 산업군이 따라오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아주 뛰어난 그런 플레이어들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아예 제가 창업을 해서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PT를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저희가 만든 제품이고요. 크리에이터블 D2라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3D 프린터라는 게요.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어요. 3D 프린터가 왜 회자가 많이 되고 있냐면은 2009년도부터 주요 특허가 만료돼서요. 그 이전까지는 특허를 가진 기업이 고가 정책을 피면서 시장을 장악해 왔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프린터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저가형 100만 원 이하 가격에 3D 프린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뭔가 아주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씨앗이 마련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3D 프린터가 지금 중요한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게 우리한테 실감이 나게 다가오기까지는 넘어야 될 허들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이 3D 프린팅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일반인들한테 가깝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제품도 굉장히 사용 편리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D 프린터 꼭 있어야 되냐 그러면 경험해보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프린터
프린터 사면요, 보통 한두 달은 열심히 돌려보겠지만 아주 전문가가 아니고 뭐 업무가 아닌 다음에는 놀고 있습니다, 프린터들이. 그런 걸 공유해서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쉐이프 엔진이라는 플랫폼인데요. 요즘 아직까지 3D 프린터가요, 우리 그 2D 프린터 도트 프린터 시절입니다. 그래서 개발할 게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심지어는 사람 손도 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잘 프린팅하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프린터에 대해서 상관 안 하고 내 주변에 원하는 머티리얼에 원하는 색상을 프린팅할 수 있는 프린터를 찾아서 내가 찍고 싶은 파일을 보내면 그냥 그쪽에 프린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 찍어서 보내주면 나는 그냥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 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프린터를 공유하는, 그래서 프린터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이 프린팅된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급형 프린터만이 아니라 이런 고사양 장비들, 그러니까 수천만 원에서 한 10억까지 가는 이런 장비들도 저희 파트너십을 맺어서요, 일반인들도 이런 장비에 접근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추얼 팩토리가 사실은 있는 거죠, 이 서비스 뒤에는. 제가 사실은 3D 프린터 시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뒤에 드릴 말씀에 좀 연관이 돼서요. 3D 프린팅 시장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사업이 커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프린터들이 많이 팔려가고 있다. 점점 더 아주 가속화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이 시장이.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하이프냐, 단순히 유행에 그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모두가 이것은 아주 거대한 메가 트렌드이고 우리 삶의 양상을 좀 바꿔놓을 만한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윈도우즈 8.1부터 3D 프린터를 지원하는 네이티브 드라이버를 제공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윈도우즈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는 프린터가 같이 붙을 수 있다. 데스크탑 프린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가정이죠. 그리고 프린터만이 아니라 뭘 찍겠습니까? 그 3D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도 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온라인에서 내가 원하는 걸 검색하면은 웬만한 것들은 검색이 돼요. 3D 모델이 무료로 공유되어 있습니다. 수천만 건이 공유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고, 앞으로는 내가 뭔가 프린팅하고 싶은 물체가 있으면 그걸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내가 딱 원하는 정확한 그 모델은 아니지만 어쩌면 나보다 더 솜씨가 뛰어난 디자이너가 내가 생각했던 거를 충분히 반영해서 더 좋게 디자인해 놓은 것들을 무료로 받거나 아니면 뭐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당연히 올 거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3D 프린팅 기술이 막 퍼지고 이게 임팩트가 있는 이유는 바로 3D 프린팅 테크놀로지의 그 패턴트들이 다 익스파이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막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30년 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테크놀로지 그 하이프 커브라는 건데요. 가트너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시면은 이 맨 위에 이게 2012년도 겁니다. 근데 맨 위에 보시면 3D 프린팅 기술이 있잖아요. 보통 여기에 정점을 찍으면 어떤 얘기냐면은 막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에 막 터지고 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이런 기술이 있어? 이럴 때입니다. 근데 보통 기술들은 여기 정점을 찍고 나서 성숙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뭐 세상에 이런 기술을 처음 소개됐을 때, 그때 막 인기가 있을 때, 그때는 사실은 아직은 그 기술이 완성된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3D 프린팅은 약간 특이한 게요. 2012년도에 여기 있었는데 2013년도에 보면은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에 벌써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막 정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관심도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관심도가 몇 년 뒤에 이 기술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다시 관심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3D 프린팅 기술은 이미 사실은 30년이나 되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3D 프린팅은 이미 여기에 있었고요. 지금은 여기 이쯤 올라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에 지금 커스터머 3D 프린팅이 이 기술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사실은 특허만 만료되면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특이한 테크놀로지인 거예요. 이미 다 개발 완료된 건데 특허만 만료되면 일반인들이 그냥 너무나 쉽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입니다. 뭐 0.16mm의 월을 만들 수 있고
메탈 프린팅이 가능하고 그 메탈의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하다.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사용 가능한 기술인데 그 기술이 점점 아주 급격하게 그 패턴트가 만료되면서 바로 일반한테 풀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 더 가속화시켜주는 게 이런 분들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니까 랩넷 프로젝트라고요. 이 3D 프린터를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서 이것들을 전 세계에 그냥 무료로 뿌렸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나서 이런 식의 프린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보시는 프린터는 메이커봇이라는 제품인데 2010년도에 벌써 막 나와서 그때부터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전에 전통적인 3D 프린터 강자인 그 스트라타시스에 매각이 됐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데요. 이 플라스틱 필라멘트가 들어가서 뜨거운 노즐에 녹아서 걔가 국숫가락처럼 뽑히면서 한 층씩 쌓아 올라가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런 거가 그 패턴트에 묶여 있어서 일반인들이 이 프린팅 기술을 싼 가격에 접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단순한 기술이. 예. 그런데 이런 단순한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액상의 어떤 리퀴드 폴리머의 강한 자외선의 패턴을 쏴서 걔를 응고시켜 가면서 이런 3D 물체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도 다 패턴트가 풀려가고요. 아까 금속 프린팅 할 때 레이저 신터링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 특허가 만료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200만 원 가격인 거죠. 근데 사실은 저희는 이 3D 프린팅 시장에 들어온 이유가요. 조금 더 커다란 그런 씬을 보고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에이틴벤처스의 모토인데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하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지금 전 세계에 3D 프린팅만 보면 재미가 없고 이걸 둘러싸는 환경을 봐야 되는데요. 메이커 무브먼트라는 거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요. 무언가 만드는 사람들이 막 등장합니다. 예, 세상에 그냥 팔고 있는 제품들이 있지만 내 니즈를 조금 더 반영해서 내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물론 3D 프린팅도 그거의 한 축을 이루고 있죠. 사람들이 점점 한동안 잊어버렸던 거 만드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다시 찾기 시작했고요.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보시는 것은 메이커 페어라는 그런 어떤 오프라인 행사인데요. 이런 데 나와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와보시면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보시는 것은 자작형 DIY 3D 프린터인데요. 이런 거 만들어서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꽤 근사한 로봇, 실제 작동하는데 이런 걸 갖고 나와서 나 이런 거 만들었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거 만들어 갖고 나와서 막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꽤 정말 근사한 로봇입니다. 작동하고요. 이 보시는 외관은 이런 보급형 프린터로 만든 그런 로봇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무언가 만드는 것, 이런 것들에 다시 심취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거대하게 3차 산업혁명이다. 막 이런 식의 얘기도 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실 굉장히 좋은 환경이 펼쳐졌죠. 일반인들은 꿈꾸기 힘들었던 그런 물건들을 소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으니까요. 공장에서 물건이 대량 생산되면서 일반인들이 예전에는 그냥 맞춤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던 것들이 가격이 떨어지고 질도 꽤 양질의 질이 나와요. 그래서 대량 소비의 시대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동시에 우리가 좀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개인의 취향입니다. 개인의 니즈가 반영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몸이 다 다른데요. 우리 옷가게 가보면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2X라지 이걸로 다 분류가 됩니다. 사실 몸이 다 다른데요. 근데 사실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니즈는 뭐냐면 나한테만 좀 맞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안경을 써도 그냥 여러 가지 안경 중에 나한테 잘 맞는 것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이 얼굴 굴곡에 딱 맞는 이런 걸 쓰고 싶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개인한테 아주 맞춤화된 그런 물건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대량 생산되는 것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리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3D 프린팅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거대한 트렌드, 이런 베이스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트렌드를 잘 반영한 게 바로 이런 메이커 무브먼트인데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런 맞춤형 제품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세상에 갖고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그런 뭔가 공유가 있기도 하지만 온라인에서도 사람들이 이런 공유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핑거프린트 스캐닝 거라지도 오프너라고 하면 뭐예요? 이게 지문을 인식해서 차고문을 여는 건데 이런 것들 개인이 만들어서 사진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도면들, 그 안에 들어가는 소스 코드들 이게 다 공유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에듀케이션에까지 이런 만드는 게 확산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술의 문턱이 쭉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메이커 무브먼트가 가능한 게 바로 저는 이 한 장의 사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왜냐하면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졌다는 거예요. 예, 만드는 게 쉬워졌는데 왜 쉬워졌는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디지털 제작 방식, 그러니까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CNC 이런 디지털 제작 장비들은 뭐냐면 내가 컴퓨터로 도면만 그릴 줄 알면 기계가 뭔가를 만들어줍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뭔가 만드는 데 필요했던 전문성의 수준이 확 떨어진 거죠. 그리고 외형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동작이 구동돼야 되는데요. 그것도 이런 피지컬 컴퓨팅 분야, 보시는 것처럼 손 안에 있는 이런 아두이노라는 보드인데 굉장히 간단하게 컴퓨터에 꽂아서 아주 간단한 코딩만으로 이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펑션을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코드들도 내가 직접 시작하기 전에 구글에서 찾아보면요,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코드만 공유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드웨어 자체가 오픈소스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사양이 다 공유가 되어 있어요.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랑 컴패터블한 그런 하드웨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서 찾아보기만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이미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언가 쉽게 만든 다음에 이런 시제품을 제품으로 만들어가는 것,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금력인데요. 이런 자금을 모으는 방법들도 크라우드 펀딩 같은 기법으로 우리가 상상을 넘어서는 정도로 그 자금을 확보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보시는 이 제품은 페블이라는 스마트워치인데요. 한 2년, 3년 전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킥스타터라는 그 크라우드 펀딩 홈페이지에서 그 사이트에서 5억 원을 레이즈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한 100억 이상을 레이즈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억 원 정도의 선주문을 받고 이런 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배경으로 해서 이런 메이커 무브먼트, 그리고 그 중에 이런 디지털 제작, 3D 프린터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우리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그런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빨리 한국에 적용하는 이것도 되게 좋은 사실은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좀 선도해낼 수 있는, 그래서 거대한 트렌드를 읽으면서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는, 과거에 살지 않고 미래에 무언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들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모두가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속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언론이라든지 아까 김광현 센터장님 같은 이런 에반젤리스트 같은 분들이 더 많이 세상에 그런 말씀을 해주심으로 해서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단축될 수 있느냐, 이런 게 우리나라의 그런 향후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거대한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조금 초과됐지만 저도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심천입니다. 중국 심천인데요. 가기 전에는 우리 부품 수급하러 갔으니까 세운상가나 구로단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가보면 이렇습니다. 너무나 잘 정비된, 물론 중심지가요, 그런 계획도시고요. 부품을 수급하는 곳은 화창베이라는 곳인데 전혀 구로단지 같은 느낌이 아니라, 세운상가 느낌이 아니라 이렇습니다. 아주 커다란 정말 큰 대로변에 백화점 같은 것들이 쭉 들어서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전층이 부품 가게입니다. 이 부품 가게는 각각의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가보면 야, 정말 우리나라 뭐 먹고 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조 기반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는 비가역적인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시 가져올 수는 없는데요. 근데 스마트하다면 이걸 우리 것처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도 3D 프린터 만들려고 국내에서 부품을 수급하려고 그러면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리바바에서 시켜야 돼요, 주문을.
근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왜 이걸 우리 것처럼 사용을 못합니까? 바로바로 쓸 수 있게 우리 것처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보다 저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엑셀러레이터라는 엑셀러레이터인데요. 하드웨어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스타트업들을 한 15개씩 모아갖고 중국 심천에 데리고 가서 100일 동안 아예 그 제품을 완성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킥스타터에도 런칭을 해요. 제품 개발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100일 동안 뭔가 만든다는 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기 것처럼 그 심천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좀 중국을 우리 것처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 제조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를 바치고 있는 기둥들을 보면 삼성, 뭐 현대, 뭐 그 LG 다 제조 업체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협력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협력 업체들이 심천에 있는 기업들보다 못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들의 요구를 맞출 정도로 그런 좋은 제품을 만들어낸 이런 중소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되게 많은데 저는 우리 국가에서 우리 국가를 좀 브랜딩을 제조국가, 심천에 가서 무언가 하면 카피당할 염려도 있는데 그리고 심천에 가서 했을 때 나오는 그런 불량률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맞춰줄 수 있거든요. 뭐 식스 시그마 다 맞춰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진짜 헤비하게 터프하게 우리 협력업체들은 우리 굉장히 터프하게 우리 뭐 그런 대기업들이랑 일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 좀 이런 잘 브랜딩을 해서 우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제조기업들까지 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